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역사를 만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속에서 역사의 한 장면, 그 역사의 인물을 소재로 한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 또 인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사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비극이 시작되다. 사도인데요. 이 제작 연도는 2015년 9월에 만들어졌고요. 출연하시는 배우로는 송강호, 영조 역할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그 세계적인 영화에도 등장하셨던 분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오래된 것 같은데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뤘던 화성 살인의 추억. 예, 거기에 나왔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도세자 역은 유아인이라고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배우시죠. 또 문근영, 국민 여동생이라고 했던 문근영께서 해경궁 홍씨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956년 그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세자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종화 감독님이 감독하셨고 이런 분들이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네, 영화 사도는 배경이 1762년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은 이모 화변입니다. 이모년 1762년에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고 점차 의식을 잃어가는 8일 동안의 시간을 그 순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사도세자의 그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사이까지를 8일의 그 지금 뒤주에 갇혀 있는 그 상황과 중간중간에 과거의 일들을 끼워서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 사도를 보시기 전에 그 사도와 관계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의 할아버지는 숙종 임금님이시고요. 사도의 큰아빠는 경종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아버지는 영조 임금님이시고요. 그 숙종의 가계도를 한번 보면 숙종 임금님은 조선의 그 27분의 임금 중에서 가장 그 로얄 패밀리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분인데요. 그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그 세자 교육도 받으시고 했던 분이시죠. 부인은 9명이고 자녀가 6남 2녀. 이렇게 보시면 그 여러분의 그 부인들 중에서 특히 이 인현왕후 그리고 희빈장 씨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 되시는 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희빈장 씨의 희빈장 씨의 아들이 바로 경종입니다. 그리고 숙빈 최 씨의 그 아드님이 바로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이시고요.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영조 임금님이 계시죠? 영조 임금님. 그리고 이 분의 형이 경종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영조 임금님의 어머님은 그 무술이 출신이라고 하는 숙빈 최 씨입니다. 영조 임금님은 두 분의 왕비가 있으시죠? 정성왕후 그리고 정순왕후 그리고 빈으로 정빈 이 씨와 영빈 이 씨가 있습니다. 이 영빈 이 씨의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죠. 경종과 영조 그 형제지간인데요. 경종은 1688년 또 영조는 1694년에 그 태어나게 되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경종이 영조의 형님인데요. 경종은 어머니 희빈장 씨의 아들이고 그 소론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병약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희빈장 씨가 사약을 받을 때 그 있었던 일, 그 이야기 많이 되는 그 사건 이런 것도 있고 좀 약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마르거나 그런 그 상태의 약함은 아니고요. 몸이 좀 비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화계통이나 이런데 그 좀 문제가 있으셨다고 하고요.
그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이고요. 노론 측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늘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경종 독살설에 시달렸던 분이기도 하죠. 그 경종 독살설은 그 간장게장과 곶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경종 임금님은 그 소화기 계통이 좀 약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설사 또 아니면 배앓이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영조가 간장게장과 곶감을 형님에게 이제 드시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좀 상극인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종이 이것을 드시고 처음에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셨나 봐요. 그러다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 영조 임금님은 그 경종의 동생으로서 왕세제의 책봉이 됩니다. 그 경종 임금님이 후사가 없고 해서 그 동생으로서 다음 그 왕을 대비하는 왕세제가 되는데 여러 신하들이 말이 많았죠. 그런데 경종이 그 간장게장과 곶감을 드시고 또 게다가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영조 임금님께서 그 몸에 몸을 좀 보호한다고 인삼하고 또 부자를 드시게 해요. 근데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경종의 병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끝내는 경종이 승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조는 이금이죠. 연인궁은 왕세제로서 이제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 당시에 지금 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당시에 조선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 붕당이라고 하는데 조선에는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동인 서인은 그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좀 그 하급 관직이에요. 그런데 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놓고 대립하게 되면서 동대문, 지금의 그 흥인지문 쪽이죠. 거기에 살고 계시던 김효원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리고 서대문, 도리문 쪽에 심의겸을 따르는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세를 얻은 것은, 이제 힘을 얻은 것은 동인 측인데요.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져요. 광해군 때 득세했던 세력은 북인인데요.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면서 북인의 세력은 꺾이게 되죠. 그리고 이 남인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숙종의 그 장희빈과 관련이 많이 있는 그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그 서인은 또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좀 전에 그 돌아가셨던 경종은 이 소론에 가까운 그 왕이셨죠. 그러다가 경종이 돌아가시고 영조가 즉위하면서 그 끝까지 조선의 후기까지 세력을 쥐고 있었던 그 붕당은 노론입니다. 영조는 이 노론의 그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여기 참고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분인데 제가 여기 동인 이황, 서인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황이나 이 두 분은 동인이나 서인을 이끌고 한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동서 나눔 없이 함께 그 나랏일을 논의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분인데요. 나중에 동인들은 이황의 생각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서인은 이의 생각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 두 분들은 나이 차이가 거의 30이 넘어요. 그래서 이황은 이의 아버지격 그 정도 되는 나이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두 분 다 많이 얼굴 익숙하시죠? 어디서 본 것 같으신가요? 이황, 이 두 분 모두 돈에서 보셨죠? 지폐. 이황은 1,000원짜리 지폐 거기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율곡 이는 5,000원권에서 보셨는데요. 한번 갖고 계시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황 선생님이 그려져 있는 1,000원짜리 지폐 보시면 이황 선생님 옆에 꽃 그림이 있어요. 이거 매화꽃인데요. 그 태계 이황과 그 두향이라고 하는 그 단양의 그 관기죠.
하고의 이야기가 일종의 로맨스인데, 단양군수로 계시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실 때 두양이 헤어짐이 아쉬워서 그 퇴계에게 그 매화, 분을 주었다고 해요. 이황 선생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제자들에게 그 매화에 물을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분은 율곡이 이분은 그 신사임당의 아드님이죠. 그 5,000원 지폐 또 뒤에 보시면은 그 신사임당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수박 그림도 있고 벌레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무척 그 장원급제를 여러 번 하신 분이죠. 참고로 제가 이렇게 썼는데 9번이나 장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원은 그 과거 시험에서 1등 하는 걸 말해요. 참 신사임당께서 무척 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죠. 예, 그럼 아들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와 영조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영조 임금님이신데요. 몇 개 남지 않은 그 조선시대 어진 중 하나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좀 그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영조 임금님의 그 눈매 또 혹은 그 얼굴 그 갸름한 모습, 꽃미남이셨다고 해요. 예, 참고로 조선시대 그 미남 왕 한번 살펴볼까요? 그 문종 임금님은 세종대왕의 큰아드님이신데요. 이 그 국제적인 훈남 미남이셨다고 그 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찬미하기를 그 문무를 겸비한 외모가 출중한 그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무인 스타일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산군은 조금 문정하고는 좀 다른데 낯빛이 희고 수염이 적으며 키가 크고 허리와 몸이 가늘었다. 예, 요즘 현대적인 그 미남의 그 조건을 갖추고 계셨던 것 같죠? 그리고 영조 임금님은 쌍꺼풀이시고 코가 오똑하고 자그마한 입술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영조 임금님의 어머님은 그 최씨 무술이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한간에는 그 무술이는 상궁들의 궁녀들의 그 시중을 드는 물을 떠온다거나 힘을 쓰는 일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 최씨 무술이도 미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 다음에 헌종, 그, 궁녀들이 무척 좋아했던 왕입니다. 맑은 눈빛, 이마가 반듯하고 외모가 준수한 그런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정조나 순조, 인조, 효종 등도 잘생겼다는 기록이 왕조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도세자의 형, 영조의 큰 아드님, 효장세자인데요. 이 효장세자는 영조가 첫 번에 얻은 첫 아들입니다. 영조가 임금에 즉위하기 전에 그 23살 때 그 낳은 아들인데요. 영조께서 즉위하시고 4년 후 저희 효장세자가 10살 때 병으로 죽습니다. 사실 10살 정도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 큰 병치레는 끝내고 좀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인데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조 임금님의 상심이 무척 컸을 겁니다. 그러다가 7년 후, 그러니까 그 효장세자가 죽고 7년 후 영조의 나이는 42세에 비로소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옹주들은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42세 되도록 영조 임금님께서 근데 보시면은 42살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일반 백성은 한 35 이 정도면 그 장수했다고 할 정도. 임금님은 46 내지 47세가 그 평균 수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42세 되었을 때 그 사도를 얻게 된 거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쵸? 그리고 참고로 또 환갑을 넘긴 27분의 그 조선 왕 중에서 환갑 넘기신 분이 이렇게 겨우 6분뿐이 안 돼요. 6분. 이 중에 그래도 영조 임금님은 재위 기간만 52년, 82세까지 장수하셨죠. 그렇지만 42세에 그 사도, 원래 이름은 이선입니다. 그 사도를 얻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은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죠. 이 사도세자 그 이선은 놀라웠습니다. 그 영조 임금님이 무척 만족스러워했죠. 만 2살 때 글자를 알았다고 해요. 그 이제 시강원에서 세자를 공부를 가리키고 할 때 왕이라는 글자를 보면 그 임금, 그러니까 영조를 가르치고 세자라는 글자를 보면 이제 자신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한 60여 자의 한자를 만 2살이면은 3살이나 이 정도 되는 거겠죠? 말도 또박또박 하기 그럴 수도 있는 나이인데, 이런 한자들을 60여 자나 알았다고 해요. 영화 사도에도 보면은 그 송강호 영조께서 이선, 우리 그 사도가 쓴 글을 그 신하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본인이 받겠다고 그 사도가 쓴 글자를, 세자가 쓴 글을 받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를 흡족하게 지켜보는 영조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천자문은 요거는 이제 그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천자문을 읽다가 사치할 치자를 보고는 자줏빛 비단으로 만든 모자를 가리치면서 그 세자가 쓰고 있는 모자겠죠. 이것은 사치한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비단과 무명을 놓고 어떤 것이 더 나으냐 하면 이제 무명, 사치하지 않은 무명을 이제 이야기하고 했다고 하죠. 무척 총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자가 그 8살 즈음이 됐을 때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에 가보시면 탕평비가 있습니다. 이 탕평비는 그 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할 때 영조 임금님께서 기념으로 세운 비라고 해요. 이 탕평비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탕평이라는 말은 그 중국 책 논어맹자, 시경, 서경 이 책의 서경 중에서 홍범저의 볼까요? 무편, 무당, 왕도, 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에서 탕탕, 평평. 탕평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무리를 지어서 하지 않는, 모두 함께 정치를 하는, 그래야 왕도가 편하다라는 말에서 탕평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무척 영조는 그 신하들이 어울려서 그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을 무척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음식이 없었다고 해요.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인데,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하듯이 정치에서도 여러 당을 고르게 또 화합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수락관의 명에서, 여기 있는 사진은 조금 좀 조그만 그런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탕평채라고 하는 요리를 이제 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 섞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 탕평채가 탕평책에서 그 영조가 이제 처음 선을 보였던 음식이라고 해요. 잠깐 영조의 업적을 잠깐 보시면은 탕평책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균역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 백성의 세금을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동색 금혼패, 같은 붕당끼리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종의 탕평책의 일환이겠죠. 이런 정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무척 그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치를 이끌려고 했던 분인 것이 맞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실록이나 의궤 등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림
예, 보시고요. 이거는 좀 지나치기가 그래서 좀 이제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그 정순 왕후가랑 결혼을 하는 가래 도감 의궤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마도 도화원의 김홍도를 비롯한 그 화원들이 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66세 영조와 15살의 정순 왕후가 결혼하는 그 그림입니다. 의궤죠. 예. 그대소는 이리 고운가, 정성왕후와 정순왕후, 영조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일화인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면, 정성왕후는 그 영조의 첫 부인, 그 정식 왕비신데요. 첫날 밤에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 말하죠, 부인한테, 왕후한테. 그대 손은 거의 일이 고운가 하니까 정성왕후가 이리에 대답했다고 해요. 소녀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 밤에 소방 맞았다고 하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 어머님, 최무술이 열심히 일하고 손이 거칠었던 그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뭐 정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정성왕후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후궁들을 찾았고, 그런데 정순 왕후는 그 새로운 왕비를 맞을 때 이제 간택하고 할 때 이렇게 영조가 묻습니다. 정순 왕후가 될 그 왕비 간택에 세상에서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운가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뭐 이런저런 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순 왕후는 목화라고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따뜻하게 할 옷을 만들 수 있는 꽃이라 목화가 그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후로 정순 왕후는 그 영조의 어여쁨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죠. 이 영조 임금님은 그 영화 사도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양위하겠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왕을 계속 할 수 없으니 왕 자리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보시면 제15년, 16년, 20년, 21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년인데요. 이때 그 세자 이선의 나이가 4살, 5살, 9살, 뭐 이렇습니다. 거기다 10살, 14살인데요. 이렇게 양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도는 아니 되옵니다. 영화에 보시면 많이 보시죠? 드라마나 하면서 정전 뜰 앞에서 밤새 영조께서 명을 거둘 때까지 대죄를 하고 있죠. 끝내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위하겠다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마지막 양위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15살인데요. 이때 대리청정, 양위를 거두시고 대리청정, 양위하고 대리청정은 좀 다르죠. 양위는 직접 그 세자가 왕위 즉위하는 거고, 대리청정은 아버님 영조께서는 계시고 정치를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훈련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선은 세자가 이 대리청정을 받아들입니다. 혹간의 사람들은 말해요. 이 대리청정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데요. 믿고 아들을 격려해 줘야 될 영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신하들 앞에서 세자의 잘못함을 꾸짖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무척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이렇게 해도 잘못했다, 저렇게 해도 잘못했다. 일종의 사실 아들인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귀한 아들이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기대가 무척 컸던 거겠죠. 그래서 잘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세자하고 사이는 멀어지고요. 영조도 또 이제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 노론들이 그 세자에 대한 그 어떤 비난, 그리고 그것을 듣는 영조는 또 실망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그 사도, 그 이선의 처소가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경종이 경종이 돌아가신 거가 영조의 그 간장게장과 곶감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독살설 같은 것이 계속 영조를 쫓아다니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경종이 승하한 곳, 거기가 창경궁이거든요. 거기에 그 어린 세자를 창경궁에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머물던 영역은 이제 그 영역의 새로운 이름으로 저승전이라고. 근데 저승은 그 세자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될 그런 세자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해서 저승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장소가 경종이 돌아가신 곳. 게다가 그 옆에 그 수락가는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했었던 그런 곳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또 영조하고는 다른 장소인 창경궁에 어린 시절부터 사도세자의 처소를 정해줍니다. 그 이제 나름대로 영조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곳에 나의 귀한 아들을 경종이 돌아가신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나는 그 결백하다. 경종을 죽였거나 이렇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경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론에 가깝다고 했었죠. 그런데 경종이 머무시던 곳에 있었던 그 어떤 궁녀라든가 신하들은 모시던 분이죠. 경종을 모시던 분이 그대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세자를 모셨을 텐데 소론 축에 많이 기울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큰 그림으로 보면 나처럼 그 노론에 휘둘리지 않고 탕평, 소론과 노론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도세자는 그 뒤주에 갇혀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다. 아버지의 정이 그리웠던 아들인 거죠. 영조는 이리 말하죠. 공부 열심히 하거라. 왕이라고 칼자루만 쥐고 신하라고 항상 칼끝만 쥐는 게 아니다. 왕이라도 실력이 모자라면 칼끝 쥔다. 아주 그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조는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를 한 왕입니다. 뭐 세종대왕의 버금가게 신하를 가르칠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요. 늘 그 세자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그리고 잘 해줬으면 해야 하는 생각에 늘 잘해라, 더해라, 이제 다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세자에게는 무척 그 어떤 그 중압감, 힘듦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뒤주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나란 일이 아니라 집안 일이다. 이 영화 사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나는 자식을 죽인 임금으로 기록될 것이다. 너는 임금을 죽이려 한 역적이 아니라 미쳐서 아비를 죽이려 한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내 아들이 산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후에 정조로 즉위하는 이산을 말합니다. 지금 뒤주에 갇혀서 죽인다는 것은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그 역적을 그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말 안 듣는 광인, 그 미치광이 짓을 하는 아들을 벌 주는 것이다. 그래 죽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아주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죠. 그 영조 임금님은 사도 자신의 아들을 그 죽이면서 다음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도 이선의 아들 이산 정조를 손자를 왕위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사도는 죽습니다. 그 후에 영조 임금님은 자신의 아들을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 세자라 명하라. 이리 그 명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이렇게 독백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영화에서 그 뒤주 속에 갇혀있는 그 아들, 그리고 밖에서 그 눈빛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 서로의 이제 교감이 그때 일어납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슬픈 상황이죠. 예, 영조의 글씨를 한번 볼까요? 영조 임금님은 무척 그 꼼꼼하게 정연하게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게 어떤 그 성품과도 비슷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영조 임금님은 이제 그 영화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거를 들으시면은 귀를 씻었어요. 그래서 그 귀를 씻으시는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다니는 나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나인 중에 영조의 승은을 입어서 소원의 자리까지 오른 분이 있는데 문소원, 이제 그 영조 임금의 귀 씻는 물을 들고 다니던 나인이었고요. 또 그 편애가 무척 심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남매는 귀 씻는 물이야. 화엽 옹주하고 사도세자는 영빈 이 씨의 그 동복 그 남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여삐 역임을 받았던 화한 옹주도 다 똑같은 그 어머님 아래 그 태어난 자식들인데요. 화엽 옹주하고 사도세자는 무척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귀를 씻고 또 누군가를 불러서 싫어하는 사람을 불러서 말을 한마디 건네고 이런 것으로 흔히 말하는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영조는 이제 생활하셨나 본데 화한 옹주는 그 무척 어여삐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도가 결혼을 해서 세자빈을 얻을 때,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그 부인을 얻었을 때 그 대왕 대비들께서 말씀하시길 영조한테, 시아버지죠. 영조한테 미운 털 박히지 않게 주의하라고. 처음부터 한번 잘못 보이면 끝까지 싫어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일, 경사, 그 다음에 안 좋은 일, 흉사가 있을 때 드나드는 문 자체가 달랐다고 합니다. 좀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분이시죠. 예. 요거는 왕의 후궁 이제 풍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문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 담은 그 귀 씻는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다니던 나인이 이제 승은을 입어서 소원이 됐다고 말했는데 소원은 여기 보시면 정사품의 그 직위예요. 그래서 이제 정사품의 직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분들은 모두 후궁의 풍계예요. 정일품부터 이렇게 있는데 정식 왕비는 풍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은 숙종임금 이후로는 정식 왕비가 되지 못하게 국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후궁은 아무리 올라와도 정식 왕비는 될 수 없게 장희빈 사건 때문에 그런 그 법이 생기게 된 거죠. 요거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성종임금님이죠. 37세 사망하셨는데 자식을 28명이나 두었고 가슴 아픈 물건입니다. 이게 뒤주인데요. 영조 38년 1762년 윤 5월에서부터 8일 동안 그 사도는 이 뒤주 안에 갇혀 있었죠. 당시 나이 27살이에요. 그 아들도 있는 어른, 성인 그 사도가 이 안에서 8일 동안 있다. 굶어 죽었다고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윤 5월 13일이면은 그 음력이에요. 윤달이 낀 음력의 5월이면은 무척 더운 그 때였습니다. 그때 저 안에 그리고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 뒤주가 있었던 장소는 창경궁. 아까 저승전 말씀드렸죠. 그 경종이 승하하시고 했던 그 영역 앞에 창경궁의 휘녕전, 그 당시 기록은 휘녕전이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휘녕전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기가 문정전이거든요. 지금 현재 창경궁의 문정전 앞에 그 뒤주 이 장소에서 그 8일간의 비극,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이 일어난 곳입니다. 마지막 그 영화의 끝 부분쯤에 어린 정조, 세손이죠. 세손이 나옵니다. 그 세자빈을 데리고, 세손빈을 데리고 나오는데, 아바마마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더운 땡볕에 그 며칠 동안 그 물도 못 먹고 그 안에 있는, 근데 사실 기록에는 사도가 그 뒤주에 갇혀 있을 때 처음에는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주 못 나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물을 가져가죠.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당한 혹은 정신적인 그런 그 피폐함으로 슬픈 그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한쪽 면에서는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경원의 고변 사건,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한중록이라든가 보시면 사도세자가 그 후궁 경빈 박씨라고 하는데 빙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신이 좋아했던, 총애했던 그 후궁이에요. 자식도, 자신의 아이도 낳았던 그 빙해를 죽입니다. 그 의대증이라고 옷을 입는 거를 꺼려했다고 하죠. 아버님을 보러 가거나 해야 될 때. 그래서 여러 번의 옷을 갈아입고 찢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빙해가 그것을 말리고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넷이나 나인들을 거의 한 100여 명이나 죽였다고 나와요. 사실 100여 명, 10명도 많은 건데 100여 명이라고 한 것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여러 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 세자가. 그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는 그 궁에 있는 넷이 나인의 목을 들고 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뭐 100% 다 그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사도의 그 정신적인 그 어떤 결함이나 이런 거가 있어 보이죠.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그날 이제 나경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사도의 그 비행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한 그 글에 적어서 가져온 것이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좀 충격적인 건데, 사도를 낳은 그 생모입니다. 이 영빈 이 씨가 남편 영조에게 가서 이래 말합니다. 아들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는 예사롭지 않다. 무슨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어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뒤주에 갇혀서 죽을 즈음에 그 세자의 어떤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죠. 요거는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그분이 쓰신 한중록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그 사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가 될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시고, 드디어 그 아들, 영조의 세손, 그 사도의 아들이 즉위합니다. 정조 이분이신데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즉위한 후 제1성입니다. 정조는 즉위한 후에 그 양주에 있었던 그 아주 안 좋은 자리에 묘였다고 해요. 물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이랬던 그 양주에 계시는 아버님의 묘를 그 수원으로 옮깁니다. 여기가 그 장소인데요. 파란 하늘이 무척 인상적이죠. 그 영화 사도,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 영조, 사도세자, 정조에 이르기 3대에 이르는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는 사도인데, 만약에 그 아버지와 아들로 만났다면, 왕과 세자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로 만났다면 42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죠.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게다가 만 2살 때 그 왕과 세자를 구별하고 60여 개의 글을 썼던, 그리고 영화에서 보시면 대리청정할 때도 그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이런 그 총명했던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흐뭇한 웃음으로 바라보며 그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아버지와 아들이 그 정치적으로 왕과 세자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영화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많은 영화의 장면을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틈이 되신다면 한번 사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